네, 놓치지 말아야 될 경제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네.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진 못하고 네. 아이들하고 좀 집에서 같이 아, 그렇습니까? 게임을 좀 했습니다. 네. 게임 무슨 네. 게임? 닌텐도 닌텐도. 가족들하는 같이 하는 게임. 네. 윷놀이 같은 거 안 했다 이거죠? 아, 윷놀이 하셨었어요? 우리 김포님께서는. 우리 뭐 말 망까기, 타고. 아, 망까기, 예? 봄들기 뭐 이런 거 김프로님 이발하셨네요? 이발 싹 해버려서요. 아, 하셨어 또. 예. 그분. 그분. 네. 늘 근데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야. 네. 근데 자기가 거기 싼데 그게 아니고 그때 50%를 해줬대 자기한테. 아. 싼데 아니라고. 아, 댓글 그래요? 달까 하다 말았다더라. 정프로 디스카운트? 어떻게 저요? 알지? 어. 저 그 깎아- 홍대 앞에 거기. 거기서 깎으셨다고요? 그래. 거기 얘기했었잖아. 자기 알더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싼 데죠. 그랬. 저라 디스플레이랬지. 아니, 초기라서 개업 네. 초기라서 개업 초기라. 네, 뭐 아나운서나 이런 방송인들 좀 디스카운트 해줘. 그래요? 오. 그 가격까지는 아니던데. 그- 네, 고맙습니다. 머리 마음에 안 들었었구나. 아니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증시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금리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금리, 그러니까 사실 오를 때는 개별 종목 장세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매크로로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게 그 7월에 연준에서 금리 올릴 때까지는 약간 매크로하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12일에 CPI 발표 있거든요. 개인 네. 소비자 물가. 그래서 요거 지표 정도가 매크로 쪽에서는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옐런 장관 그 중국 갔다 온 얘기 좀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가 뭐 기대했던 건 없었잖아요. 옐런 장관 방문은 예상했던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전략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디리스킹은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멘트로 직접 보시면은 옐런 장관은 세계 최대의 두 경제 대국을 디커플링하는 것은 두 나라의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는 일임을 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찰풍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선 그 정찰풍선 관련해서는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일단 약간 사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네. 뭐 대놓고 사과는 아니지만 뭐 미안해 뭐 이런 정도 메시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게 그 완전히 우호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던 게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표적화한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다. 뭐 반도체 관련한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냈던 메시지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토니 블링컨 장관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이들 이견을 다루는 데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곁다리로는 이것저것 많이 싸우지만 크리티컬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초강대국 간의 충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고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총리부터 해서 나왔던 그 미국이
중국과 그리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보다는 좀 다른 이슈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옐런 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양 국가가 함께할 수 있는 아젠다를 이야기함으로써 우호적인 메시지를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항목이 기후 위기하고 신흥국의 부채 위기 관련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도전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후 위기 대응 같은 경우는 둘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주제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제고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채무 구조조정 관련한 부분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신흥국의 뭐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무 조정하는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예한 거 막 하려니까 약간 둘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냥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 거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민한 거 가지고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했던 얘기 중에 그 뉴욕타임즈 보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미국이 도대체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반도체? 예, 반도체.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당하면서도 지난달에 중국 반도체 공장에다가 거의 한 8천억 되는 돈을 추가 투자한 걸 봐라. 아, 거기다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팔아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이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자동차, PC 등 반도체 수요의 핵심적인 생산 기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중국 공장에 8천억을 투자했어요. 예.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한다고 발표. 예. 근데 한 대 맞았는데도 이렇게 또 추가 투자한다라는 거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뉴욕타임즈는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60에서 70%가 중국에서 나온다. 이런데 어떻게 중국을 아예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미 공장도 사실 미국 그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던 미국이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이게 옐런 장관 방중에 맞춰서 한 거 보면은 미국 전반적으로 중국과 갈등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자, 첫 번째 뉴스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저 금요일날 아침에 새마을금고 얘기하다가 새마을금고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새마을금고 뭐 뉴스로 준비했던 건 아닌데 그냥 네.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은 금요일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출 규모가 전날보다 1조 원 가량 줄었대요. 약간 다행이네요. 좀 진정되는 분위기예요. 예, 뱅크로는 좀 진정되는 정부가 분위기고요. 뭐 이렇게 고강도 대책 그 수준의 얘기들을 좀 이제 안정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었잖아요. 중도 해지 한 사람 다시 가입하면은 비과세 혜택 다시 만들어주고 그 약정이자 내려가는 거 다시 올려준다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 금요일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측 건수가 3천 건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 조치는 한번 보신 적이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한번 있었나요? 한 적 선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선례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드문 일이에요, 저거는 사실. 이자 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주 했는데 예. 빼 나간 거 있잖아. 너 세금 낸 거 있지? 다시 넣으면 다시. 원복이야.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뱅크런 쪽은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난 금요일날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뱅크런까지에 대한 우려는 이제 개별 새마을금고 단위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자기 새마을금고에 특별 검사가 나가 있다. 그러면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들어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PF 물린 거가 어떻게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뭐 이 정도 PF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예, 좀 이따가. 선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드렸던 얘기 중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뭐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가도 그냥 그랬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매출 60조, 영업이익 6천억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7% 감소한 수치예요. 이게 뭐 그 실적 발표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52주 그렇죠. 신고가도 갈아치웠고.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뭐 2% 넘게 6천억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본 건가 봐. 통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 빠지고
어느 샥이 나오면 주가 오르거든. 일반적이랑 반대네요. 컨센보다는 좀 높긴 했죠. 그러니까 그 많이 컨센보다 높았죠. 높은 걸 어느 서프라이즈라 그런다고. 네. 야 진짜 이게 저기 접세지감이다. 6,000원. 14조씩 나던 회사인데 이제 네. 서프라이즈 한 5배 정도 났습니다. 뭐 원래 또 거기다가 또 소금을 치나. 한 1,000억 정도 했던 컨센서스에서 6,000억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서 그러니까 다들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유가 나오는 세 가지 이유를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다라는 이제는 진짜 바닥이다라는 점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감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업체들이 그 이제 가격을 이제 더 이상 낮춰주지 않을 거다라는 선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4분기 정도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그래픽 정리한 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 있잖아요. 여기에 낙폭이 1분기에 20% 빠지던 게 2분기에 13에서 18%, 3분기에서 한 5%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면 4분기는 아직 전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전망이에요. 전 분기 대비. 네,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에서 네. 그 20%, 13.8%, 13에서 18%, 마이너스 5% 하다가 전 분기 대비해서 플러스면 대박이지. 그죠. 그거는 뭐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 4분기쯤 되면은 플러스가 될 거다. 근데 반도체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의 플러스 될 거다라는 전망치만 확실하게 나와도 좀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수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5, 그러니까 갤럭시 23은 이미 나왔고. 이제 아이폰 15 같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좀 여기서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중국 경제도 이제 부양책이 살아나게 되면은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부양책 얘기가 이번에 옐런 장관 방중한 거하고 좀 연결돼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네. 그 양쪽 다 지금 자기들 싸우는 것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싸우는 건 좀 우리 조금 뒤로 밀어놓고서 한 부양이나 좀 해보자라는 쪽의 얘기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쯤에는 한번 그 부양책으로 들어올려 볼 만한 여지가 생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다른 부문의 실적이 그나마 좀 견조하다라는 건데요. 네. 반도체 부문은 이제 뭐 4분기 돼야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보여요. 3분기에도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가전이라든지 전자장치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하고 있고 전자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 디스플레이 담당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가전제품 수요를 나타났을 때 디스플레이가 같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그러니까 뭐 기대보다 많이 나왔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000억을 버나 6,000억을 버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큰 의미 없는 거지.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도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전 분석이에요. 근데 이거랑 직접 관련 있는 뉴스는 아닌데 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KDI가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 네. 나쁘지 않게 얘기했던데.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 삼성전자 업황이 바닥권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가 저점 통과 중이다. 그렇죠. 근데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제조업 부진들도 완화가 되면서 경기 예.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규철 KDI 경제전망 실장의 얘기가 멘트가 굉장히 좀 희망적입니다. 자기들이 전달의 경제 동향을 분석할 때는 경기가 저점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근데 지금은 저점이라고 판단할 만한 지표를 충분히 봤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가 저점 부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였고요. 자동차의 높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자동차는 정말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과 전자 부품에서도 부진이 좀 다소 완화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가 제일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바닥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KDI의 그 전망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그 우리 수출이나 경제에서 독보적으로 기여한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죠. 반도체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1등이었어요? 그게 90년대? 그렇지 않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확실한 것 같고. 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 연도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한 12년, 13년 네. 이때만 하더라도 최대 수출 품목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 반도체가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제가. 예. 그 그래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죠. 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최고 수출이었는데. 아,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많이 또 팔렸어. 네. 하긴 그때 뭐 전자기. 아니 그때 LG 그룹 입사하면 LG 전자 가는 것보다 LG 디스플레이 가는 걸 더 좋아했지 한때. 지금 이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반도체가 완전 독보적 1위인데. 예, 예. 어, 한 고맘때가 맞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학과보다 디스플레이 학과가 먼저 생겼을 걸. 아, 그쵸. 네. 학과로. 학과로는. 네. 지금 어떻게 디스플레이 학과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더 이렇게 연관 산업 쪽으로 가고 그러죠. 아, 뭐. 그렇습니까? 그 반도체 장비하던 회사들이 상당수가 요새 배터리 장비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디스플레이 하던 업체들이 삼성 SDI,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들이 다 계열로 거래하던 데니까. 예, 배터리. 아 근데 우리나라 하여튼 중견 중소기업 그 경영자들이나 저 일하는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되게 유연합니다. 그게 생존이 달렸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나도 저기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였거든 원래 장비.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가 있고 예.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런 업체 많습니다. 이게 네. 진짜 뭐 배터리 장비 업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배터리가 뜨니까 배터리 장비가 짠하고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 장비 업체들도 같이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공급망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은 좀 재미난 그래요. 포인트들을 발견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5년째 중국에 밀리는 K조선. 하지만 여유가 있다. 라는 밀려요? 뉴스입니다. K 조선이 많이 밀리고 수주 있습니다. 액으로 밀리는 거죠? 점유율로 많이 밀리고 점유율. 있습니다. 점유율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서 그 조선 회사 갔다 왔거든요. 어디요? 현대중공업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뭐 가서 취한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고 분위기만 좀 전해드리면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좋죠. 좋은 이유를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클락슨 리서치라고 영국의 분석기관이 있어요. 조선업 분석기관인데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수주량 중에 한국 조선사가 수주한 점유율이 29%를 차지했어요. 그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국민일보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38, 35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빼고 하더라도 35%, 38%, 29% 이렇게 점유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국 업체 점유율이 59%까지 저희 올라갔어요. 뭐예요? 톤 기준이에요? 가격 기준 톤이겠죠? 예, 표준선 환산톤이라 그래서 톤이겠지. 예, 이거는 그 조선에서 쓰는 톤수가 따로 있습니다. 점유율 비교할 때.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점유율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냐면 점유율은 일종의 이제 치킨 게임 같은 거 해갖고 가격 확 떨어뜨리면 점유율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사들이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이제 3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조선소가 앞으로 3년 동안 먹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수주 연도는 한 2.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네. 제가 만난 분도 이제 그쪽 조선 그게 영업을 배 건조 기간하고 거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그 조선 영업 담당하시는 좀 임원분을 만나고 왔는데 자기들이 협상에 나갈 때도 2.5년 정도를 좀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2.5년이 만약에 안 되면 아무래도 협상장 가면 좀 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괜히 안 되면은 우리 나중 먹거리가 없으니까 2.5 채웠대요 우리. 이미 딱 이렇게 하고 가는 건다. 이거죠? 그리고 가면 이제 상대방도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성과가 좋을 때 도크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까지 갈 때는 빨리 요걸 채우는 게 중요해서 그나마라도 수주를 많이 한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히려 좀 진짜 고가 선종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정말 최악의 국면이었는데 두 가지 이벤트가 큰 영향을 미쳤대요. 하나는 네.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 선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어우 그때 뭐 H&M 뭐 10배나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23년 되면은 컨테이너 발주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배들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패선을 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성과 그러니까 운임 높아가지고 패선 안 시키던 해운사들이 지금 운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선 시키면서 좀 균형 잡아가는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에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시장인 LNG 시장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폭증을 시켰대요. 파이프에서 배로 이제 이전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LNG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NG 운반선 성과가 2019년에 하는 1억 8천만 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2억 6천만 달러로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척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천억 원? 이 정도 되는 거라 계속적으로 성과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이 좀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가격을 팡 튀기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슈퍼사이클, 퓨 가는 슈퍼사이클은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캐펙스 엄청나게 늘렸다 다시 줄어드는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퓨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 그런 가격 전략을 좀 요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얘기해 조선사들이 예. 그리고 엄경화 위원 내가 그거 못 봤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던데 해운 동맹이 깨진다. 예. 해운사 담합이 깨진다. 뭐 이렇게 선주사다라는 얘기잖아요. 해운사라는 게 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선사들이 이게 네. 발주를 많이 하니까 예.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더라고. 언더스탠딩에서 엄경화 위원을 모셨더라고. 긴장해야 되겠어. 제가요? 뺏긴 거예요? 응. 2%한테 뺏긴 것 같아요. 이런. 거기서 1시간씩 했던데 네. 뭐. 선주가 있고 이제 해운사가 또 있긴 있죠 따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주로 취재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 그러니까 조선의 고객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해운사라는 물류회사가 있고 선사라고 해서 이제 그 배만 사고 파는 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 화주들이 또 있어요. 화물주들. 네, 화주가 직접 배를 주문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 관련한 얘기는 따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제 권 팀장께서 조선을 착 취재하니까 네. 조선의 팀장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의 팀장. 격은 많이 낮은데 국모에 비하면 조선의 도련님이야.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조선업계가 상당히 그래도 좋은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면 요거까지 뭐 시간 지나가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할 사람 없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관련된 법 그런 거 그것도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 사이에? 그거는 법은 좀 챙겨볼 건데 비자는 조금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근데 진짜 그게 내가 볼 때 여름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긴 할 거야. 철판 아니 철판. 그렇죠. 얼마나 뜨겁게 가열됐겠어. 거기서 용접하고. 그다음 거기 에어컨 틀 수도 없을 거고 아마. 그죠? 에어컨 틀면은 백감 나올 걸.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조선사들도 뭐 경영이 쉽진 않아. 한 10년 만에 뭐 이런 시기가 온 거죠. 예. 그죠? 제가 안 그래도 저 울산 제조업 도시 관련한 취재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 길어질 것 같아서 앞번으로 합시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